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전라도 천년사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때는 전라도 천년사 제3권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삼국시대에서도 5색 이전입니다. 여기가 이 전라도 천년사 제2권과 3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3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의 31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다 읽지 않고 몇 군데 제가 이제 집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송서에 의하면 계로왕은 주기 3년 457년입니다. 유송으로부터 진동대장군을 제수받았고 이듬해에는 신하 11명에 대한 관작을 요청하여 장군호를 제수받았다. 11명 중 8명이 왕족인 여씨인 점이 주목되는데 왕족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11명 중 2명에게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사유하고 있다. 우현왕 여기하고 좌현왕 여군 얘기입니다. 동성왕 대남제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왕후제의 시원이 보인다. 왕후제에 나오는 좌현왕과 우현왕은 아무래도 국왕의 측근에서 국정을 나누어 살핀 주요 인물이었을 것이고 계로왕은 자연스럽게 대왕으로 불렸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녹화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녹화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쓰신 분은 이걸 보면은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분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457년이면은 한성백제의 양대 지배층인 해씨하고 진씨가 권력을 꽉 장하고 있을 때예요. 물론 왕족은 이제 여씨지만, 그런데 11명 중에 해씨하고 진씨가 한 명도 없어요. 해씨와 진씨가 한 명도 없이 저렇게 11명의 책봉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선왕인 비유왕도 비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했느냐? 두 번째 의문은 이 막강한 11명의 인물들이 이전에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갑자기 나와요. 어디서 갑자기 쏟아집니까? 그 다음에 또 11명 중에 이 좌현왕 여군만 그 삼국사기도 나오고 일본사기도 나오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나머지 인물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인물들은 안 보여요. 다 어디 갔는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문주왕이 모도인데 문주왕 모도가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도하고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부여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여씨는 영상학령에서 옥만묘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문주왕은 누굽니까? 문주왕은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어떻게 문주왕이 신라 왕족 출신이 압니까? 그건 삼국사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비왕조를 보면 비왕이 신라하고 혼이래요. 그러면서 신라 공주가 비왕을 시집을 오면서 신라 왕족이 대거 백제로 와서 관직을 받는 겁니다. 그럼 계로왕이 어머니가 신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만일 계로왕의 어머니가 신라이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계로왕을 비왕의 원자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모씨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나중에 것이 나오는데 모씨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후르가를 쌓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씨하고 여씨가 같을 수가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삼국사에는 안 나옵니까? 오로지 송세만 나와요. 그리고 11명이 맞는 거 어떻게 알아요? 9명인지 10명인지 11명인지 12명인지 송서가 몇 명 빼고 남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성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걸 조작해서 숫자를 줄여서 기록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맞지만은 실제로 10명인지 11명인지 12명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그 숫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11명 책봉 받는 건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 역이고 2번이 여군인 것도 순서도 정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녹화를 다시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영상 강력의 전방원분 출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백제가 마한 세력을 구축해 가자. 여기서 구축해야 한다는 건 뭐라 한다는 겁니다. 마한 세력 일부가 큐슈 지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이들은 큐슈 지역에서 스쿠시 세력과 함께 대화 정권으로부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대화 정권의 세력이 큐슈 지역에 확대되자 이들이 다시 영산강 뉴욕 귀향하게 되었다는 견해다. 오류입니다. 네, 틀렸어요. 자, 이제 그 영산강 뉴욕의 5세기 후반에 출연하는 전방 후원분에 관해서 이 책을 보면은 전라도 전련사는 4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5세기 후반 영산강 뉴욕에 나와 있는 무덤 중에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누구다. 직위하고 이름을 딱 추정하는 겁니다. 예상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아니 위험하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붙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도 뽑은 정도의 유물이 나온 것이면은 거기 누가 붙였는지 직위하고 이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추정해서 좋습니다. 뭐 10명, 20명, 뭐 여러 가지 여기 학계에서 많이 나와서 좋아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약한 것부터 근거가 부실한 것부터 버리는 겁니다.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설이 기반이 잡히고 이제 더 근거가 있는 학설이 살아남아서 그게 통설이 되는 거예요. 누구 붙였는지 지어고 이름을 딱 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근거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많이 가져올수록 그래서 비교할수록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거기 누가 묻혔다고 직위하고 이름을 딱 대야 돼요. 제가 앞에 녹화했는데 김해 대성동 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누가 묻혔느냐 저처럼 해야 됩니다. 29호분이 붙인 사람은 누굽니까? 위구장군 도정우다. 이름은 아마 아라바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하지 않고 버려두면 더 이상 학문이 발전이 없어요. 왜 아니면 아니냐, 왜 기면 기냐, 근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기 후반 전남지방에 나오는 전방후원본에 가서 여기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면 안 되고 누가 붙였는지 직책하고 이름을 추정했어요.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설명이 시간이 지나면 통설이 돼버려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가지고 오세요. 많을수록 좋아요. 10명, 20명, 100명 좋아요. 서로 다른 의견 절대 안 무너진다. 육하원칙으로 무장을 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서 서로 비교하는 중에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 동성왕 20년에 기록된 탐라가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는 해상으로 멀리 떨어진 제주도를 정벌하기 위하여 동성왕이 친정을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정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안전상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친정은 아무래도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동성왕이 상당한 무리를 감내하면서까지 친정을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498년에 동성왕 20년이다. 지금 나주평야에 동성왕이 대구를 이끌고 진주한 사건인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쓰신 분은 제 책을 안 읽어보셨습니다.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렇게 안 쓰셨을 겁니다.
다음 45쪽. 동서왕과 무령왕과의 관계는 사료상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없어요. 동서왕과 무령왕의 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삼국 사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령왕은 동서왕의 제2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자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계열, 같은 부여시예요. 그러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다를 때, 즉 부자관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부자관계가 아닐 때 쓰는 말이 백제본기에서 제2자예요. 그러니까 동서왕과 무령왕 아버지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니까 정확한 기록이죠. 뭐가 모순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도 못 생겼어요. 매우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 무령왕이 동서왕보다 형인 것이 밝혀졌다. 저는 이걸 보시면 좀 웃었는데, 이걸 쓰신 분이 매우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안 믿지만 이런 뜻입니다. 나도 의심스럽지만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백제사원은 모 원로 교수가 사료를 오독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걸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시는 분도 아마 답답하지 않았을까. 매우 복잡한 추론을 거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 글 쓰신 분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무령왕이 동서왕보다 형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무령왕은 461년생이고 동서왕은 약 440년 정도 출생으로 동서왕이 20년 정도 연상해요. 20살이 많아요. 어느 분이 이 사료를 오독했는가를 제가 얘기는 어렵고, 아무튼 원로 교수가 사료를 오독했는데 제 책 3한사를 제점입니다. 이 3을 보면은 3의 236쪽에 보면은 236쪽에 뭐가 나왔냐면 백제본기 왕들의 출생연도 추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 원조왕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출생해서 몇 년도에 즉위하고 몇 년도에 퇴위였으면 사망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이걸 이제 여기같이 제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 추정했는데 제 책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만 제가 한번 사망할 때 나이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왕력이 믿을만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별 이상 없지 않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 나이, 원조왕부터 시작해서 사망 당시의 나이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조왕 64세, 다로왕 72세, 기루왕 68세, 계루왕 42세, 초고왕 74세, 돌아가실 때 나이입니다. 구소왕 64세, 고이왕 76세, 책계왕 58세, 분서왕 34세, 비류왕 74세, 계왕 46세, 근초고왕 75세, 근구소왕 59세, 침류왕 40세, 진사왕 44세, 아실왕 40세, 전제왕 35세, 구이신왕 17세, 비유왕 65세, 계로왕 62세, 문주왕 42세, 삼근왕 14세, 중요합니다. 동서왕 61세, 61살에 돌아가셨어요. 동서왕 440년 출생, 61세. 무령왕 461년 출생으로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성왕 64세, 위덕왕 72세 등등. 출생 연도, 즉위 연도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제가 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서왕이 형의 20년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틀렸네. 53점입니다.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로,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계로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2자라고 쓰지 않죠. 삼국사기가. 동서왕이 아닙니다. 동서왕의 형이었으면, 형이 아니에요. 20살 적습니다. 틀렸어요. 네, 틀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네. 45쪽에 동성왕은 죽기 전에 왜 체류하고 있었으며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는데, 여기는 나옵니다. 무슨 얘기 나오냐면 461년에 곤지가 무령왕의 어머니를 거의 산딸에 가까웠어요. 무령왕을 임신한 그 무령왕 어머니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다가 강라도라는 섬에서 무령왕을 낳았습니다. 그 무령왕을 낳아서 그 왕자는 백제로 돌려보내요. 백제로 돌려보내고 왕비만 데리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외국에 간 적이 없어요. 어떤 사료적 근거를 보더라도 무령왕은 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천년사는 그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무슨 무령왕이 외국에서 성장했느니, 무슨 외국에서 왕 될 때까지 40살 때까지 있었느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령왕의 무덤 양식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무령왕은 일본에 간 적이 없어요. 외국에 간 적이 없어요. 그에 관해서 이제 적어도 이 전라도 천년사는 아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바로 보내졌기 때문에 외국에 간 적이 없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전라도 천년사에서 이걸 쓰신 분이 실수를 한다,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걸 쓰신 분이 실수를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도 한국 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거 썼을 건데, 만약 이게 틀리면은 박사학위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말이 안 되죠. 틀릴 리가 없습니다. 무령왕은 외국에 간 적이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여기저기 오류가 많지만 이것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오늘 녹화를 하려는 것은 무령왕이 외국에 간 적이 없다,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고, 무령왕이 왕이 된 때까지 40년 동안 어디에서 성장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를 어떤 방식으로 추론할 것이냐, 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40년 중에서 특히 성이 될 때까지 앞에 20년, 그 20년 동안 성장기를 주로 어디서 보냈느냐. 무령왕이 딱 40년 동안 어디 한 군데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 군데 있었고, 마지막 왕이 되기 직전에는 이제 금강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성왕이 죽은 다음에 혼란을 정리하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주로 성장기에 하면 20살 될 때까지, 우리가 누구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장기에 어디에 있었을까? 무령왕이 사례적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추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령왕이 어디에서 성장했는가를 추정을 하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지역이 무령왕의 고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무덤 양식입니다. 무덤 양식이 당시 양나라에서 유행하던 전축분인데, 벽돌분인데, 그 한반도나 일본 열도에는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제도 중에서 묘제가 가장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안 바뀌는 것이 묘제다. 묘제가 가장 보수적인데 불구하고 무령왕은 이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동떨어진 묘를 썼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무령왕이 성장한 곳은 묘제가 없던 지역에 있어요. 묘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한 곳에 어떤 묘제가 있으면은 그 묘제로 자기도 무덤을 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묘제와 관련 있는 자기가 성장한 곳이 묘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묘제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령왕이 묘제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성왕이 묘를 썼기 때문에 성왕이 선택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혹시 그럴 수 있으나 왕 정도 되면은 살아있을 때 무덤에 관한 그 어떤 양식으로 할 것인가가 이미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뭐라고 말씀을 쓰느냐, 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무덤 양식에 의견을 낸다는, 결정한다는 증거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어디 있어요? 고구려 본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민중왕조, 민중왕 4년 나옵니다. 여름 1월 왕이 민중원에 사냥을 하였다. 가을 7월 또 사냥을 하다가 석굴을 보고 측근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여기에 장사할 것이며 따로 능묘를 만들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민중왕이 사냥하다가 석굴을 보고 내가 죽거든 석굴에 무덤을 써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에 왕이 죽었다. 왕후와 여러 신하들이 왕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장사하고 호를 민중왕이 하였다. 그리고 이 기록이 사실인 것은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석굴에 장사를 지낸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석굴의 위치가 지금의 압록강변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고구려의 건국지가 압록강역이 아닐 굉장히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고구려 건국지를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대세인데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봐요. 압록강이라고 하면은 이 석굴을 기록해 봐도 모순이고, 이제 백제의 건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구려 초기 해시 왕조에서 모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건국지에 관해서 이 석굴을 기록은 굉장히 건국지에 관한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보겠어요. 아무튼 무령왕이 결정을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무령왕은 묘제가 없는 지역 출신일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묘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무덤 양식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자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다. 안전한 곳이 뭐냐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고구려와 접경 지대에는 일단 안 되죠. 그러니까 475년에 장수왕이 쳐들어올 때 당시에 계로왕과 왕족들이 다 죽었는데 무령왕은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령왕은 당시 한강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 왕자는 몇 살입니까? 461년생이니까 475, 14살이네요. 14살에 당시 한강역이 없었어요. 안전한 곳에 있었다고 보는데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럼 부여시의 근거지. 그러니까 부여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한 지역에. 거기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부여시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부여시들의 근거 지역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적어도 성인 될 때까지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무령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이 성장한 사람, 자기 동네 사람들을 이 관직에 많이 등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세기 전반에 고고학적으로 가장 번성한 곳, 고고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가장 그 성장해서 어떤 황금기를 보이는 지역, 그 지역이 무령왕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걸 하나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덤 양식이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물어보면 당시 한반도에서 영산강역이에요. 영산강역은 고분 양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영산강역은 그 유명한 옹관묘 있는 게 아닙니까? 옹관묘. 근데 옹관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분 양식이 아니에요. 옹관묘는 어떤 거냐면 봉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사람이 죽으면 옹관에 넣어가지고 뭐 5개씩 10개씩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납골당 같은 개념이에요. 납골당. 다른 즉 그러니까 일반적인 묘제가 아닌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납골당처럼 쓸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영산강유역 출신이 다른 데 가서 왕이 돼서 무덤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변을 쓸 수 없는 거니까 자유스럽게 무덤 양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입니다. 뭐 그 지역 무덤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양나라 전축분을 쓰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양식이 없는 곳, 그러니까 무덤이라 그 묘제가 가장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무덤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이제 영산강유역 출신이 영산강유역 출신이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부여시들의 근거지, 부여시들이 모여있는 것 출신이다 이거죠. 그래야 자기 세력에서 보호받았으니까. 5세기 중국 기록을 보면은 이 백제 전국의 지방 세력가들이 나타나는데, 부여시는 전부 어딥니까? 부여시는 전부 영산강유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목시, 목간단을 비롯한 목시가 영산강유역이고, 삼원명을 비롯한 사씨가 영산강유역이에요. 그래서 부여시, 목시, 사씨가 근거지가 영산강유역이에요. 영산강유역에서 옹관묘에서 온 사람들이 쓴 성이, 그 마한의 성씨가 여씨, 목시, 사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무령왕이 성장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부여시들의 근거지인 영산강유역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6세기 전반에 가장 부흥한 곳, 고고학적으로 위세품이 많이 나오고 발전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영산강유역입니다. 영산강유역은 고고학적으로 동서광대와 무령왕대가 전성기예요. 그때가. 그리고 무령왕대 아주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전축분 쓴 거, 무덤 양식으로 자유롭다, 자체 무덤 양식이 없다. 두 번째, 부여시 근거이, 가장 자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왕자가. 그 다음에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6세기 무령왕이 즉위했을 때 가장 번성한 곳.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영산강유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겁니다. 무령왕이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무령왕의 고향이 어디냐 물어본다면은 영산강유역이다. 물론 정확한 모릅니다. 이게 추정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영산강유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녹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